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이시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정전협정과 관계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전협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진 근거 문서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어떨 때는 한국 헌법보다도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심각한 문제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러 갈 때 일부러 군사분계선을 넘겠다고 이렇게 노란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는 이벤트까지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조차도 어떻게 됐냐면 청와대 수석이 국방부에 전화를 하고 군사분계선 앞에 딱 서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국방부에서 유엔사령부에 전화하고 유엔사령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내려와서 청와대 수석이 각하 넘어가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야 대통령이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대통령조차도 그 유엔사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더 겁을 먹기도 하고 정전협정이 훨씬 센 거다, 헌법보다 센 거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사실은 정전협정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한국의 입장에서 정전협정은 그 법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전협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인민군, 중공군, 유엔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국군이 빠져 있어요. 법적인 문서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서를 서명하고 체결한 당사자한테만, 책임자한테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한국은 정전협정을 사인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정전협정을 이행한다라고 하는 법적 규정이 있으면 또 모르는데 한국의 어떤 법령, 어떤 명령에도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고 하는 법령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법에는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한국 입장에서는 정전협정의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좀 당황스럽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정전협정은 이 법적인 기준을 갖고만 쭉 따져보게 되면 협정의 양식으로서 합법적이냐라고 하는 걸 따지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서명 주체의 문제, 한국 정부가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한국 정부가 직접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1950년 7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유엔사령관한테 군 통수권을 다 이양했기 때문에 유엔사령관은 그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고 그 군 통수권의 내용 중에 정전 권한, 그 다음에 정전협정 체결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한국도 유엔사령관의 그런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사령관에게 작전 통수권을 이양한 것이 과연 합법적이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도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사령관한테 군 통수권을 합법적으로 이양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 제헌헌법이죠. 한국 헌법 만들어져가지고 전쟁을 딱 맞았기 때문에 제헌헌법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는데 제헌헌법 66조에 따르면 외교, 군사 여러 가지 중요한 국사에 대해서 반드시 조약을 체결할 때는 조건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당시 헌법에는 없었어요. 근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국무회의가 의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무회의가 그냥 심의기관이 아니라 의결기관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까지 부여됐다고 볼 수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받아서 서명할 때는 다른 장관들이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장관들이 부서 아래다가 자기 사인을 같이 쭉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50년 7월 14일 날 전쟁에 밀려가지고 막 대구로 부산으로 쫓겨가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제약 때문에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군 통수권을 이양한다라는 문제를 논의할 시간도 없었고 아무리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지켜야 될 이제 그 조항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 국무회의 의결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재 남아있는 문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사인도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다른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들의 부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문서에는. 그러니까 법적 형식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전세계약 같은 거 할 때 법적 형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냥 무효가 되고 찢어버리잖아요.
그와 똑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 법적 형식을 완벽히 갖추지 못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이 그 군통수권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총사령관한테 통수권을 이양한다라고 딱 썼어요. 근데 당시 무초대사, 주한미대사 무초대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인정한다, 계약을 체결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문서를 보냈을 때는 미 육군 대장 메가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 주체가 달라요. 이양 주체가 달라요.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총사령관에게 이양한다고 했는데 미국은 미군 대장이 이양받는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서로 엇갈린 거죠. 그 내용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 통수권 사실은 대통령의 주권적 권한을 사실은 다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봐도 이건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군사 지휘권을 이양받는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준다고 했는데 미국은 군 지휘권을 이양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서로 내용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법적 형식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시에 긴급한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법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하자가 있는 이런 이제 이양 문서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언제든지 이 군통수권을 다시 환수받아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의도해가지고 이 양반이 아주 어떤 면에서 노회한 분이었었기 때문에 이 협정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요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군통수권을 이양받을 때 그때 문서가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뻔뻔하게 이렇게 이양을 받으려고 하는 의도도 전 있었다고 생각드는데, 어쨌거나 그건 추정이고요. 법 형식적으로 볼 때는 이양됐다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의 체결 주체로서 한국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전협정조차도 서명 주체가 문제가 있어요. 서명 주체가 이제 클라크 유엔 사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에 그 유엔 사령부는 유엔의 대행기관이다라고 이제 자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전협정의 그 체결 주체가 유엔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인민군과 유엔사에 체결한 거냐? 근데 유엔은 이걸 인정하지 않거든요. 유엔은 정전협정 체결 주체라고 한 번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엔 사령관이 그 16개 참전국의 조치로 유엔 사령관의 대표 사인했다 그러면 그 다른 참전국들의 부서가 있어야 될 텐데 역시 그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인민군, 중공군, 유엔 사령관 이렇게 3자만 사인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군사분계선 이남, 남한 전체죠. 그 한국 전체에 대해서 유엔 사령관은 군사 통제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유엔 사령관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을 동시에 겸임하고 있는 사령관이고요. 군사분계선 이남이니까 한국 전체가 해당되고, 이제 문제는 군사 통제란 단어인데 군사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군사 통제란 점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조합하게 되면 유엔 사령관이자 주한미군 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전체에 대해서 점령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으로 될 수가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저의 그냥 주관적 해석이면 저만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미국이 이 군사 통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점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 문서로 한국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8선 이북 지역의 행정권을 이양받는 과정에서 당시에 테일러 미군 사령관이 한국 정부, 이승만 정부에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요. 38선 이북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해서는 유엔 사령관의 군사 점령 지역이다 라고 명확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사이 남측 비무장지대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여전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권조차 넘어가지 않는 상태로 점령 지역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셈이죠. 우리의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유엔 사령부가 공문으로 한국 정부에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점령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전협정상 유엔 사령관은 점령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유엔사가 이제 이 정전협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들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유엔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사 규정에 따르면 예를 들면 대성동 마을에 대한 그 유엔사 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이 대성동 마을에 대해서 유엔사가 수행하고 있는 작전을 민사작전이라고 딱 주장해놓고 민사작전의 내용을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가, 미국이죠. 외국 정부가 그 마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외국 정부의 행정임무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해놨습니다. 원래는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 세력,
적군 지역, 적의 영토에 대해서 실시하는 게 원래 점령이거든요. 1907년 헤이그 육전조약에 따르면 적국 영토에서만 점령이 성립되는데 그럼 한국이 적국인가? 한국을 적국으로 보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군사 교범에 따르면 적국 영토가 아닌 곳에서도 미군이 수립하는 점령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제 점령법 자체를 자기들이 새롭게 해석해가지고 좋게 말하면 해석이고 나쁘게 말하면 왜곡시켜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대송동 마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행정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다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자기들 유엔사 내부 규정에. 우리가 볼 때 이런 사실을 잘 모를 때는 대송동 마을이 이렇게 잘 보호되고 있고 도둑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경제적인 여력도 좋고 이렇게 좋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대성동 마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국방의 의무가 없고 납세의 의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 저 사람들은 참 혜택 받고 좋겠다라고 이제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가 없다는 것은 한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대성동 마을을 딱 놓고 보더라도 비무장지대 전체에 대해서 유엔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전협정에 따라서 점령자의 지위, 1907년 국제점령법에 따른 그런 규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들 스스로를 점령군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 헌법의 체계로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정전협정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만 한국의 주권을 부정하면서까지 정전협정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정전협정도 한국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주권을 정전협정에 넘기면서까지 이 정전협정을 유지할 이유는 없는 셈이죠. 정전협정은 그 내용과 형식에서 이게 미국이나 북한의 법적인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의 형식으로서도 존재하지 않고 또 내용으로 볼 때도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런 협정이다. 그런 협정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정전협정이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고 사실은 가장 큰 전제가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말 그대로 비무장 상태에 되죠. 이 비무장 상태를 유지해서 충돌이 나지 않도록 조정하고 또 완화시키는 것이 비무장지대 역할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무장지대는 중무장화되어 있습니다. 고도로 중무장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죠. 피부로 체감하고 있죠. 어디에 무슨 무기 어떻게 숨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비무장지대가 고도로 군사화되어 있는 중무장화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정전협정 자체가 이미 위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증거들입니다. 정전협정은 설령 법적 지위가 있다라고 인정해도 효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협정이 법적 지위가 갖고 있으면 그 효력을 발휘해야지 적용되는 건데 설령 법적인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이미 정전협정은 다 효력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1994년도에 인민군이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하면서 정전협정을 관리하시는 모든 체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정전협정이 무효화되어 버린 셈이죠. 이 상태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비무장지대를 들어가거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려고 할 때 또는 한강하구 같은 데 배를 띄우려고 할 때 군사정전위원회에 통보해서 군사정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군사정전이 없잖아요. 신청할 곳이 없어요. 비무장지대를 들어가는 걸 신청할 곳도 없고 허가할 곳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군사정전위원회에 속해 있는 유엔사 군정위와 인민군 군정위가 있었는데 인민군 군정위가 빠지면서 유엔사 군정위만 남아있잖아요. 유엔사 군정위에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군사정전위의 반쪽이라도 남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이건 마치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이 원운동을 하면 원심력과 구심력이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은 동시에 작동하는 거죠. 원심력만 있고 구심력만 존재하는 원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정전도 마찬가지예요. 인민군이 빠져버리면 이 군정위 자체가 없어진 것이지 유엔사 군정위 반쪽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유엔사 군정위가 한국 정부의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을 하려고 하고 이런 행위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유엔사 군정위는 정전협정상 아무런 자격이 없는 기구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정전협정 자체가 무효화되어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정전협정을 더 이상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전상태를 발령한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2018년 9월 19일 날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서 정전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정전협정의 누더기가 된 상태를 포기하고 남북이 직접 남북 정전협정을 할 수 있는
남북 군사합의서를 체결해가지고 지금 운용하고 있고 이걸 앞으로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정전협정이 어떻게 위반되면서 스스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해 왔는지 이런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